2011년 12월 19일 정오, 평양.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 리춘희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검은 한복,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숨을 한번 가다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그 순간 북한 전역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양 거리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위에 이마를 박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군인들도 울었고 아이들도 울었고 노인들도 울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영상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죠. 진짜 눈물인가? 연기인가? 하지만 그날 정작 중요한 질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다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의 답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27살 혹은 28살, 정확한 나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한 청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것이 세 번째 세습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권력을 3대에 걸쳐 한 핏줄에 물려준 유일한 사례. 지구상 단 하나뿐인 왕조 공산주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북한이 이상한 나라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이 체제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려 하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한반도의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가요?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0년 전 한반도 북쪽에서 시작된 이 이상한 왕조의 이야기로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한반도에 해방이 찾아온 그해 소련군 대조 한 명이 평양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33살. 소련군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본명은 김성주.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김일성이라 불렀습니다.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전설적인 빨치산 사령관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김일성이 맞느냐고 의심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영웅의 이름을 소련이 이 청년에게 갖다 붙인 것 아니냐고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쟁은 금방 무의미해졌습니다. 소련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은 위성국가의 지도자를 고를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토착 세력이 강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국내에 지지 기반이 없어서 소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말을 잘 들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김일성은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만주와 소련을 전전하며 조선 땅에는 아무 기반도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한 사람이 북한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김일성과 함께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옛 빨치산 동료들, 그리고 소련 정부가 파견한 소련계 조선인들, 소련에서 나고 자랐지만 조선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로 국가 건설을 돕고 소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파견된 이들, 또 중국 공산당이 보낸 연안파, 오랫동안 중국에서 살며 중국어가 더 편한 조선계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파, 일제치하 조선 땅에서 지하활동을 했던 사람들. 4개의 파벌, 4개의 세계관, 4개의 야망. 처음에 이들은 한데 모여 새 나라를 만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눈치를 보고 경쟁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협력은 언제 깨질 것인가? 누가 먼저 칼을 뽑을 것인가? 1953년 3월 모스크바.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평양에서 이 소식을 들은 김일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분명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스탈린은 그에게 권력을 준 후원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온 것은 서늘한 공포였습니다. 스탈린이 죽자마자 소련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련 지도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스탈린의 위대함을 목청 높여 외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스탈린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앞다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리아, 말렌코프, 그리고 결국 후르쇼프까지. 누군가는 숙청됐고 누군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56년
후르쇼프의 스탈린 격하 연설이 터졌습니다. 김일성은 그 연설 내용을 읽으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공산주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죽은 지 불과 3년 만에 역사의 악당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개인 숭배는 잘못이라고, 독재는 잘못이라고. 그런데 김일성 자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초상화를 전국 방방곡곡에 걸고 자신을 절대적 존재로 숭배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죽고 나면 아무도 내 편이 없다. 어제의 충신이 내일의 배신자가 된다. 그렇다면 죽은 뒤에도 내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때 김일성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다. 아버지의 유산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주의 세계에서 권력 세습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북한 사전에도 그 개념이 실려 있었습니다. 세습, 반동적이고 봉건적인 반인민적 원리. 그것이 당시 북한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극복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로 그것을 이제 자신들이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중국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1971년 중국 마오쩌둥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 누가 중국을 이끌 것인가? 그가 선택한 사람은 린베오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사령관. 마오의 어록을 모아 작은 빨간 책을 편찬한 바로 그 사람. 마오에 대한 충성심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여겨졌던 사람. 그런데 이 린베오가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마오가 죽기를 기다리다 못해 직접 마오를 제거하려 한 겁니다.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린베오는 소련으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최대적이었던 소련으로. 그러나 비행기는 몽골 사막에 추락했고 린베오와 그 일행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평양에 전해졌을 때 김일성은 아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린베오는 왜 배신했는가? 그는 마오의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랬지만 그는 배신했습니다. 왜? 자신의 이해관계가 마오의 유산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행동에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후계자를 세워야 배신하지 않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면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사람. 아버지의 권위 위에 자신의 권위가 얹혀 있어서 아버지를 부정하는 순간 자신도 사라지는 사람. 그것은 오직 혈육만이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김일성의 결심이 굳어진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떤 아들을? 김일성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김정숙 사이에서 낳은 장남 김정애, 그리고 첫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재혼한 김성애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김평애, 김영애, 김경진. 여기서 첫 번째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계모 김성애는 자신의 아이들을 후계자로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여성동맹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마오쩌둥의 아내 장칭이 문화대혁명을 이끌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 김성애 역시 자신의 자녀들을 앞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의 결정은 달랐습니다. 장남 김정애, 첫 번째 아내의 아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설득력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장남 우선의 원칙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였습니다. 결정은 1970년을 전후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포석 하나가 먼저 놓였습니다. 1959년 김일성은 자신의 친동생 김영주를 당 조직지도부 책임자 자리에 앉혔습니다. 당시 조직지도부가 무슨 자리냐고요?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리입니다. 누가 어떤 직책에 오르고 누가 숙청되고 누가 승진하는지를 결정하는 곳. 북한 권력의 신경계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탈린이 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권력의 핵심은 총이나 군대가 아닙니다. 사람을 배치하는 권한입니다. 누가 옆에 있는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내가 권력자입니다. 김영주는 한동안 북한에서 2인자였습니다. 공개적인 외교 행사에 나타났고 문서에 서명했고 남북협상의 핵심 대표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1972년 남북 첫 공식 대화에서
북한 측 실무 책임자가 바로 김영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였습니다. 진짜 후계자가 준비될 때까지의 임시 자리였습니다. 1974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날 한 남자가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당시 나이로 32살.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정일, 김일성의 장남. 이것이 공식적인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금도 이날을 위대한 후계자가 공식 결정된 역사적인 날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그날 그 사실이 공식 발표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밀이었습니다. 당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비밀. 일반 주민들은 몰랐고 외국 정보기관들도 몰랐고 소련 대사관도 의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이상한 단어 하나가 조선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중앙. 당의 중앙이라는 뜻으로 원래는 그냥 중앙위원회를 줄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당중앙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중앙이 어느 영화 촬영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였다. 중앙위원회가 수백 명인데 그 조직 전체가 영화 촬영장에 나타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당 중앙이 농촌 현장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역시 이상합니다. 꼼꼼한 사람들은 알아챘습니다. 당 중앙은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사람은 최고 지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간부도 아닌 어떤 특별한 위치의 인물이다. 소련 대사관에서 모스크바로 타전한 전문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 중앙은 김정일로 추정됨. 추정.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하지만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묘한 현상이 하나 더 시작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집에 초상화를 하나 더 걸기 시작한 겁니다. 김일성의 초상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였습니다. 초상화에 먼지가 쌓이면 처벌받을 수 있었고 초상화 액자에 금이 가면 반드시 교체해야 했습니다. 초상화는 그냥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령의 존재 자체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당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가정에서는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옆에 또 다른 사진을 함께 모시도록 하라. 그 사진은 누구의 것이냐? 김정일의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지도자의 얼굴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 위에서 명령한 게 아닙니다.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당이 시킨 게 아니라 인민의 진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식 후계자 만들기에 가장 교묘한 방식이었습니다. 강제로 숭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자발적 숭배인 척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절을 하다가 결국 진짜로 믿게 됩니다. 아니, 믿는 척과 실제로 믿는 것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공개석상에서 김정일의 초상화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마침내 공개적으로 선언됐습니다. 김정일이 후계자다. 전 세계가 그것을 공식 확인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미 6년이 흘렀습니다. 비공개 지명부터 공개 선언까지 6년, 그리고 그로부터 또 14년 후에야 실제로 권력을 넘겨받았습니다. 지명부터 집권까지 정확히 20년, 20년의 수업, 이것이 첫 번째 세습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일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고요? 권력의 기반을 하나하나 쌓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영리하게. 그가 처음 맡은 역할은 문화와 선전이었습니다. 영화, 예술, 언론을 관장하는 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아, 실력이 없어서 문화 쪽으로 밀려났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선전을 장악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장악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영웅서사가 되고 어떤 사람이 반동으로 낙인 찍히는지를 결정하는 사람,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지를 정의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선전을 쥔 사람입니다. 김정일은 북한 영화 산업을 통째로 장악했습니다. 영화 촬영소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고 직접 영화 제작에 관여하고 배우와 감독들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북한 영화들이 갑자기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이 이 시기입니다. 그가 그것을 순수하게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완벽한 권력 기반이 됐습니다. 또한
조직 지도부를 장악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삼촌 김영주가 맡고 있던 그 자리, 인사권의 심장부, 그것이 서서히 김정일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삼촌이 사라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 어느 날 북한 신문에서 갑자기 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김영주. 어제까지 기사에 등장하던 그 이름이 오늘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에도 그냥 없어졌습니다. 북한 관료들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이런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신문에서 사라지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숙청됐거나 조용히 물러났거나. 이번에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이랬습니다. 김영주는 죽지 않았습니다. 처형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어딘가로 보내졌습니다. 아마 지방에 좋은 집, 좋은 음식, 조용한 생활. 대신 정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살았지만 권력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처리했을까요? 죽이지 않고. 왜냐하면 그는 김일성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처형하면 그 자체로 불안을 낳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당장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굳이 피 흘려 없앨 이유도 없었습니다. 북한식 정치의 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죽이는 것보다 살려서 가두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탄탄히 다져진 기반 위에서 김정일은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1994년 여름이 왔습니다. 1994년 7월 8일 평양. 그 무더운 여름 아침 평양의 모든 것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이 특별방송을 알렸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장중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52년간 북한을 통치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향년 82세. 평양 거리가 그 즉시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길 위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진짜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수십 년간 조건반사처럼 훈련된 반응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전 세계의 한국 학자들, 외교관들, 정보기관들이 즉시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누가 권력을 잡는가? 북한은 무너지는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가? 중국이 개입하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은 조용히 권력을 받아들였습니다. 쿠데타도 없었고 내전도 없었고 반란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오랜 준비 기간 동안 쌓은 인맥, 조직, 충성심, 그것이 이 순간 완벽하게 작동한 겁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바로 권력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 3년 동안 그는 모든 공식 직책을 거절했습니다. 유훈 통치,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끈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3년상을 지켜야 한다는 유교적 전통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천재적인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주면서도 나는 아직 감히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정통성을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권력에 욕심이 없는 척,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척, 그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어느 순간 연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3년상이 끝났습니다.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조선노동당 총비서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북한은 지옥이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원조가 끊겼습니다. 중국도 이제 2년보다 국익을 더 중시하게 되면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멈췄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이은 홍수와 가뭄이 농업을 초토화했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굶어서. 이 시기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릅니다. 수십만에서 300만, 어떤 추산은 그보다 더. 북한 인구의 10% 이상이 기아로 사망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김정일은 무엇을 했을까요? 핵을 개발했습니다.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인민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 미사일을 쏘고 핵 개발의 예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광기로 봤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핵이 없으면 이라크의 후세인처럼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는 나중에 목격했습니다. 핵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김정일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제재와 고립을 견디며 통치했습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만 17년.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곧 무너질 것이라 예측했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 가을, 평양. 김정일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식 일정이 하나씩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군사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김정일은 현지 지도로 유명했습니다. 공장에, 농장에, 군부대에 직접 가서 지도하는 것이 그의 통치 방식이었는데 갑자기 그 모습이 사라진 겁니다. 북한을 오래 연구한 사람들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무언가 일어났다. 2달 후 김정일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얼굴이 달랐습니다. 북한 방송이 그 모습을 공개했는데 감추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보여준 것처럼. 2008년 뇌졸중. 나중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입니다. 그때 그 영상이 공개된 것이 어쩌면 김정일이 직접 허락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죠. 나는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당 간부들에게, 군 지휘관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누가 다음인가? 이 질문은 사실 오랫동안 미뤄진 것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김일성은 20년 전에 이미 후계자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안정적인 방식인지를 직접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달랐습니다. 후계자 문제를 계속 미뤘습니다. 2002년에 잠깐 이상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북한 신문에서 어떤 여성이 갑자기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어머니라는 수식어와 함께 그녀의 아들에 대한 칭찬이 넌지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고요? 김정일의 당시 파트너였던 여성과 그 자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몇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 이름들이 다시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2008년 뇌졸중이 올 때까지 6년 동안 세계의 북한 전문가들은 후계자 가능성이 있는 이름들을 나열하고 분석하고 예측했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알려진 것만. 장남, 김정남. 이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세상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2001년 가짜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들어가려다 걸렸기 때문입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에 가려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됐고 사실상 후계자 명단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사실 지도자 가족들이 가짜 여권을 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공신 여권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보다는 걸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참피를 당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김정남은 이미 중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카오와 중국을 오가며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는 이미 북한 정치에서 배제된 존재였습니다. 차남 김정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릭 클랩턴의 콘서트를 보러 갈 정도로 알려진 바로는 정치적 야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삼남 김정은, 가장 어리고 가장 알려진 것이 없고 가장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가 선택됐습니다. 왜 그였을까요?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수행했던 러시아 장군 프리콥스키가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김정일이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야망 있고 재능 있는 딸이 하나 있다고, 하지만 여자에게 권력을 물려주기는 어려운 나라라고. 그 딸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여정이었습니다. 김정일은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포기했습니다. 너무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장남은 이미 탈락, 차남은 의지가 없다. 그러면 삼남. 2009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09년 초봄, 평양의 공장과 학교에서 이상한 노래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경쾌한, 조금은 동요 같은 멜로디. 내용은 이렇습니다. 빛나는 별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가는 어떤 젊은 장군의 발걸음. 그 발소리가 우렁차다. 그 발걸음이 조선을 이끌 것이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젊은 장군,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북한을 지켜보던 전문가들도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후계자를 예고하는 노래다.
새로운 수령이 준비되고 있다. 하지만 이름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아주 우연하고도 세속적인 경로를 통해서였습니다. 스시 요리사. 일본인 스시장인 한 명이 여러 해 동안 평양의 김씨 가족 관저에 드나들며 요리를 해줬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꽤 친밀한 관계를 쌓았고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김정은이다. 그런데 살짝 틀렸습니다. 모음 하나가 잘못 들렸던 겁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은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의 북한 전문가들이 이 인물을 김정은이라고 적고 분석했습니다. 2010년 그가 공개석상에 등장하기 전까지 세계 최고의 비밀 국가의 최고 권력자 후계자 이름을 스시 요리사가 알아냈다는 것. 이게 바로 북한이라는 나라의 어떤 면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2010년 9월 28일 조선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가 열렸습니다. 각지에서 온 당대표들이 평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념 반체 사진에 낯선 얼굴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젊었습니다. 통통했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김일성의 젊은 시절 사진과 비교하면 이란성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김정은. 드디어 세상에 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인민군 대장 계급장을 달고 나이는 당시 26살에서 27살 사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것이 그의 첫 공식 직책이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이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북한 학자들이 줌을 당겨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CIA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젊은이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유학했다는 것, 거기서 박운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것, 농구를 좋아한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2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얼마나 주어졌을까요? 2010년 9월에 공개됐고 2011년 12월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1년 남짓, 그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아침 8시 반, 김정일이 열차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공식 발표에 의하면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향년 70세. 이틀간 극비가 유지됐습니다. 12월 19일 정오, 리춘희 아나운서가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역이 흔들렸습니다. 눈물과 통곡과 절규로. 열틀 뒤 12월 3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열렸고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습니다. 2012년 4월에는 당 제1비서 그리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권력 다툼도 없었고 망명도 없었고 반란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젊은이를 과소평가했습니다. 20대 후반의 경험 없는 청년이 과연 북한을 이끌 수 있겠느냐. 실제 권력은 군부가 장악할 것이다. 고모와 고모부 장성택이 실권을 쥘 것이다. 그는 허수아비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예측이 틀렸습니다. 단 2년 만에 그는 자신이 실질적 지도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 증명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평양의 한 회의실,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 도중 2명의 남자가 회의 참석자들 앞에서 군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찍었고 그 영상이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그 2명 중 1명이 리룡하였고 다른 1명이 장성길이었습니다. 모두 장성택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성택 자신도 체포됐습니다. 장성택이 누구냐고요?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의 남편, 즉 김정은의 고모부. 오랫동안 북한 권력 서열 2위나 3위로 여겨졌던 사람. 외부에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운영한다고 분석하던 바로 그 사람. 재판은 신속했습니다. 죄목은 국가 전복 음모를 비롯해 온갖 죄면이 붙었습니다. 판결은 사형, 그리고 곧바로 집행됐습니다. 북한의 친인척마저 서슴없이 제거한 이 사건은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숙청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복형, 김정남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장성택의 측근 중 일부가 중국에서 김정남과 접촉했다는 것이 장성택 숙청의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김정남을 내세워 권력을 잡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7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이 암살됐습니다. 얼굴에 VX 신경작용제를 바른 두 여성에게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계획이었을까요? 김정은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형의 죽음도 막지 않았습니다. 혹은 막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직접 명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건 이후 그가 북한의 절대 권력자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2015년 외부에서 김정은이 실권자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핵실험을 지시했고 미사일을 발사했고 숙청을 단행했고 외교를 직접 결정했습니다. 트럼프와 단독 정상회담을 했고 시진핑과 만났고 문재인을 만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허수아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 독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김정은 다음은 누구인가? 3대에 걸친 세습. 하지만 김씨 왕조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화성 17형. 그런데 그날 발사 현장을 찍은 공식 사진에 낯선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얀 모피코트를 입은 작은 소녀. 김정은의 손을 잡고 발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 아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개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그 사진을 보고 즉시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동반이 아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공식 행사에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아무나 데려오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동행은 없습니다. 그 하얀 모피코트를 입은 소녀는 발사대 앞에 서서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고 카메라는 그 장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그 사진을 일부러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즉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자녀는 3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딸일 것이고 이 아이가 그 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름은? 여기서도 스시 요리사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외국인이 흘린 정보를 통해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이름은 김주애. 하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이 아이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이 소녀를 가리켜 존경하는 딸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대신 호칭, 그리고 그 호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에서 탁월한 지도의 천재로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이것이 낯설어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패턴을 이미 봤습니다. 정확히 50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호칭으로 존재를 알리고 서서히 노출을 늘려가는 방식. 당 중앙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나타났다가 나중에 김정일로 밝혀진 것처럼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 소녀가 정말 다음 지도자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딸을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진짜 후계자를 감추기 위한 전략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아들이 실제 후계자이고 딸은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뒤집는 논리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진짜 후계자를 감추기 위한 연막이라면 왜 굳이 딸을 이 정도까지 부각시키는가? 단순히 시선을 돌리려면 이렇게 공들여 지도의 천재라는 호칭까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일이 자신의 측근에게 직접 한 말. 러시아 장군 프리콥스키의 회고록에 남은 그 발언을 기억하십시오. 김정일은 자신에게 재능 있고 야망 있는 딸이 있지만 여자에게 권력을 물려주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20년 전 아버지의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 김정은은 그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이 고민하던 시절, 여성 지도자는 아시아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상황이 변했습니다. 한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을 뽑았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에서도 여성 지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외부 세계의 변화를 알리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김정은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딸을 후계자로 세운다는 것이 체제 유지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여성 후계자는 군부 쿠데타의 표적이 되기 어렵습니다. 군 지휘관들이 여성 지도자에게 총을 겨누는 것은 심리적으로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 논리상 혈통의 순수성만이 권력의 정당성이라면 딸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정당성을 가집니다. 백두의 피, 그것이 핵심이니까요. 백두혈통,
이 개념이 등장한 것은 생각보다 최근입니다. 놀랍게도 이 개념은 2000년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시절에도, 김정일 집권 초기에도 이 단어는 없었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개념이 공식화된 것은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급하게 후계 구도를 짜야 했던 그때였습니다. 왜 그때 이 개념이 필요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김정은은 아버지와 달리 준비 기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20년에 걸쳐 당과 군과 관료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에게는 1년밖에 없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없다면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그 정당성의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혈통입니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어도, 경험이 없어도 이 핏줄이 하늘이 내린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논리. 백두산, 조선민족의 영산, 항일 빨치산 투쟁의 성지, 김일성이 일제에 맞서 싸웠다는 그 산, 그 산에서 흘러내린 피, 그것이 백두혈통입니다. 김일성은 백두산에서 싸운 혁명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은 혁명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통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유교적 왕조의 논리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늘이 이 가문을 선택했다. 그 가문이 다스리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봉건 왕조의 논리를 채택한 것, 이것이 북한이라는 나라의 가장 기묘한 모순입니다. 공산주의 사전에 세습은 반동적이고 봉건적이라고 씌어 있었지만 이제 그 반동적이고 봉건적인 것이 혁명의 이름으로 포장됐습니다. 이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면 평범한 북한 주민의 하루를 잠깐 상상해봐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벽에 2개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지금은 3개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면 직장에서 정치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일성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강의, 내일은 백두혈통의 신성함에 대한 강의. 반론이 없습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따가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것을 모두 알기 때문에 반론은 생각 속에서도 아주 조심스럽게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뇌와 공포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절을 했지만 어느 순간 절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결국 절을 안 하는 상황이 오히려 낯설어집니다. 수령이 죽으면 왜 우느냐고요? 그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그 존재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느끼는 진짜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백두혈통의 다음 지도자가 누구든 주민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렇다면 김여정은 어떤 사람인가? 오빠 김정은의 뒤에 항상 있던 그 여자. 날카로운 눈, 다부진 인매, 언제나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 그녀가 화제가 된 것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창에 왔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그녀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악수를 했고 미소를 지었고 관중석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오빠의 심부름꾼 정도로. 하지만 이후 드러난 그녀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대남 정책의 핵심 결정자,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의 당사자, 핵개발 관련 성명을 직접 발표하는 사람. 2020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그 결정을 실질적으로 이끈 것이 김여정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2021년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력한 경고 성명을 낸 것도 김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북한 권력의 2인자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에게 권력을 물려주지 않는 것인가요? 답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혹은 김주애가 이미 결정됐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와 달리 이제 북한에서 여성 지도자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연 사람이 김정은이라는 점. 자, 이제 우리는 이 긴 이야기에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없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전에 반동으로 적혀 있던 것입니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태조하는 동안 북한만은 거꾸로 갔습니다. 더 왕조적으로, 더 봉건적으로, 더 신격화된 방향으로. 김일성은 권력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당시에도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긴 준비 기간을 두었습니다. 비밀과 상징과 우상화로 포장하면서 김정일은 스스로는 철저히 준비됐지만 아들에게는 1년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백도열통이라는 이념적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김정은은 그 갑옷 안에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딸에게 그 갑옷을 물려줄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번의 세습, 그리고 가능한 4번째. 이것이 현대 역사에서 유례없는 이유는 단순히 권력이 3번, 4번 같은 가문에 머물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대 공화국의 이름을 내걸고 인민의 대표를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세습전제 군주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거의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체제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북한의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김일성이 죽으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시절 수백만이 굶어 죽을 때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역시 아니었습니다. 김정일이 죽고 경험 없는 청년이 권력을 잡으면 이번에야말로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체제는 살아남았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정보 통제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를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이 몰래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한 차단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 정보는 완벽하게 통제됩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공포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연좌제, 반체제 행동을 하면 본인만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친척 전체가 처벌받습니다. 그 공포 앞에서 개인의 저항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세 번째, 엘리트 유지입니다. 평양의 엘리트들은 일반 주민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평양 시내의 고층 아파트, 좋은 식당, 외국 소비재에 대한 접근, 이들에게 체제 유지는 곧 자신들의 특권 유지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반란이 일어나도 위에서 그것을 진압할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핵입니다. 핵을 가진 나라를 외부에서 강제로 무너뜨리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그 누구도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핵이 있는 한 그 위험을 감수할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이 김정일이 굶주리는 인민보다 핵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이유입니다. 핵은 체제 생존의 보험 증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 체제와 70년 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에 무감각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체제가 4대째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태어난 아이가 어른이 돼서 권력을 준다면 그것은 20년에서 30년 후의 일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핵이 있을 것이고, 그때도 여전히 군사 분계선이 있을 것이고, 그때도 여전히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휴전선 북쪽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 결과가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2022년 11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성 17형 발사 현장, 하얀 모피 코트를 입은 소녀. 그 소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중 하나가 하늘로 솟구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 소녀는 아직 어립니다. 10살 안팎.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또래 아이들과 뛰어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공식 행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 아이를 찍은 사진을 전 세계에 배포합니다. 그 아이의 사진이 평양의 어딘가에 걸리는 날도 머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그 아이 자신도 아직 모를 겁니다. 이것이 왕조의 숙명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운명을 결정짓는 것, 선택이 없는 것. 김일성의 아들로 태어난 김정일도, 김정일의 아들로 태어난 김정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운명을 거부하지 않았고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소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1994년으로
한 번 더 돌아가고 싶습니다. 김일성이 죽던 그해 여름, 평양에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일성은 죽기 불과 이틀 전까지도 이랬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시했던 대남 정책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통일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 꿈이었다고 북한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진짜 통일을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 즉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을 원했던 것인지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도 죽었고 이제 손자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통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분단은 계속됩니다. 군사분계선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 너머에서 어쩌면 4대째 권력 세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종종 이상한 나라, 황당한 나라, 혹은 그냥 위험한 나라로만 치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매우 정교하고 일관된 논리가 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냉혹한 계산들.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의 격하운동을 보며 두려움을 느낀 김일성이 택한 길, 림베오의 배신에서 배운 교훈, 20년에 걸친 후계자 양성, 3년상을 통한 유은 통치, 핵을 통한 체제보험, 백두혈통이라는 이념적 포장, 그리고 이제 소녀를 통한 4대째 예고. 이것은 단순한 독재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실상 유례가 없는 실험입니다. 공화국의 외양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왕조를 운영하는 것, 혁명의 언어로 봉건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모르면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7월 9일 평양, 김일성 사망 30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습니다. 연단에 오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숭고한 책임감으로 조국과 혁명의 미래를 위해 영도의 계승 문제를 절대적으로 정확하고 확고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크나큰 공헌 중 하나입니다. 30년이 지나도 그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후계자를 잘 골랐다는 것이 위대한 업적이라고. 이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세습이 반동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논리, 봉건이 아니라 진보라는 논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 어딘가에서 그 논리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체제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선택 없이 태어나 선택 없이 수령을 섬기고 선택 없이 죽어가는 삶들에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가졌으면서도 이렇게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같은 민족에 대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다고, 복잡하다고, 우리랑 상관없다고 돌아서지 않는 것.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계속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모두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반쪽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어쩌면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소녀, 3대, 어쩌면 4대에 걸친 권력, 80년 가까이 한 핏줄에 머문 지배. 인류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 실험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흘러갑니다. 어떤 왕조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독재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 체제도 언젠가는 변화를 맞습니다. 그것이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30년 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의 작은 한 걸음이 됐기를 바랍니다.